네, 오늘 이유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선 N번방과 처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지금 이제 검찰로 소환되고 첫 조사였는데요. 당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걸 과연 누가 변호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모 법무법인의 홈페이지가 막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변호인이 사임을 하고 이제 조주빈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10시간 가량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첫 조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성장 배경, 그다음에 범행 전에 어떤 생활, 그리고 경찰에서 받아서 검찰로 송치된 그런 범죄 혐의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아니면은 다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변호인 없이 혼자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묵비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주빈 같은 경우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인 것 같은데 뭐 그 밖에도 지금 이제 검찰로 송치되는 날 경찰에서 나오면서 보면은 유명인들의 또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른 언론 보니까 이렇게 그 특정 유명인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려고 하면서 이 사안에 좀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좀 이게 궁금한 게 조주빈을 비롯해 뭐 직원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뭐 후원자들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인데 이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이제 아동 청소년 그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죄가 이제 적용될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이게 어떤 정도의 법정형이냐면 살인죄의 형량과 법정형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기존에도 이제 그런 범행의 어떤 그런 그 죄질 이런 것들을 봐서 조금 사안이 중하다라고 하면 뭐 6년 이상 이렇게 선고되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뭐 물론 또 좀 그 검찰의 어떤 기소 내용이 지금 N번방 사태가 이렇게 쪽발되기 이전에 다소 보면은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나 그다음에 뭐 범행 이후에 자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 좀 형이 약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뭐 거의 한 10년 이상의 그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특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어떤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런 범죄가 전국에서 사실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러한 진행 중인 재판이 대부분 다 뭐 변론이 재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판이 잠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보강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점, 특히 공범 이런 여죄를 수사를 해서 또 추가 기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아울러 재판을 해서 형의 선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뭐 되면 적용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적용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앞서 뭐 이런 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되려면 이제 우리 판례를 제가 좀 한번 봤는데 이제 특정 다수인이 어떤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그런 공동의 목적을 가질 것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출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이 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통솔 체제, 단순히 유저들이 어떤 그런 한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제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 같은 그 N번방이라고 하는 1번방, 2번방, 3번방 이런 방에 운영진이라고 볼 만한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통솔 체계가 이들 사이에는 있었다라고 보이고 또 공동의 목적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을 성착취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강요를 통해서 촬영하고 이것을 제작, 배포한다라는 어떤 공동의 목적하에 그런 움직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N번방의 운영진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한 유저들, 이런 사람들은 뭐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나아가서 N번방에 단순히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과연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그냥 일반 이용자들, 이른바 이 관전자들, 이거 유료 회원으로 뭐 볼 수 있거나 뭐 그런 여지가 있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그 아청법 이제 11조에 보면 5항에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소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일반 유저들이 이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볼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텔레그램 그 뭐 N번방이든 무슨 방이든 간에 보면 그 아무나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뭐 인증도 하게 하고 돈도 보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증을 하고 계좌를 뭐 번호를 이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을 거예요. 뭐 공지 글이 있다든지. 네. 그러면 그런 공지 글을 통해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뭐 6번 방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6번 방에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것을 공지를 했고 이걸 알면서 들어가서 돈을 내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이것을 계속 돌려봤다면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유저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근데 일반 이용자가 이제 처벌되려면 하나는 뭐냐면 소지를 한 것으로도 인정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방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했다. 그러면 소지죄가 인정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운로드까지는 받지 않고 그냥 단순 재생만 했다. 스트리밍에 의한 재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이제 소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이용자들 전부가 처벌된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일반 이용자들 중에서 일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그다음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뭐 처벌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수사를 통해서 소지를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이 된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에서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거 적용이 전혀 이제 안 되나요? 지금? 네, 법무부에서 이제 단순 시청만 하도록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는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네. 법을 개정을 한 것은 형벌법규는 그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소급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죄형 법정주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건 안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사안들 앞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아청법 그 11조 5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지 이 소지 부분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뭐 소지 그다음에 시청 이런 걸 한 자라고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방에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다운로드까지 안 받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보기만 한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법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변호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법 적용에 어떤 이제 범위나 그 다음에
처벌의 어떤 형량을 상향하는 그런 지금 법 개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 방향에 있어서는 뭐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범죄가 계속 온라인상에서 발생을 한 그 원인이 뭘까? 그거는 결국은 이러한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여성에 대한 이러한 성착취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그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인터넷 그 서비스 제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SNS나 뭐 아니면은 뭐 P2P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떤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그런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그냥 어찌 보면은 내비둬도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별 손해를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텔레그램 방, N번방 이제 사건이 터졌으면 텔레그램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매출액의 몇 %를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러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그런 필터링 기술을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마련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범죄가 계속 이제 재발하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유인을 좀 제공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처벌이 강력해져서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